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평창 개막식의 꿈같은 한 장면. 중앙일보 어제자 기사 제목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열흘 전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하고 평창 개막식에 같이 참석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김정은과 회담보다 절실하며 한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수십억 세계인이 감동할 꿈의 장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명박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고 적폐 청산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계속성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보수의 이명박 지키기. 그 적폐는 충분히 증명되어 가는 중이고 청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이들의 책임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막식 참석이 왜 한국인의 애국심을 상징한다는 건지, 그 장면을 보고 왜 수십억 세계인이 감동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야 국가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지속될 것은 국가의 계속성이 아니라 그 범죄 세력의 생명이죠. 이렇게까지 아무 말이나 막 쓸 수 있는 대범함을 기리는 차원에서 뉴스공장 명예의 전당에 이 칼럼을 영구 보존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호준의 헌정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대단한 칼럼 아닙니까? 네, 정말 놀랍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그동안 정치보복이라고 했는데, 예. 그런 주장이 얼마나 식상한지 보여주는 압도적인 창의성이죠. 지금까지 밝혀된 것만 군과 국정원이 아예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놀랍고요. 이런 압도적 창의성은, 이런 과감성은 저는 호연직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상상력 말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요즘 1987 영화가 화제가 돼가지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하는 당시 경찰 발표. 네, 치안본부 발표였죠. 발표도 화제인데, 이걸 패러디하는 것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박근혜가 탁 치니 억 내놓는 국정원, 이게 있어요. 근데 이 패러디가 특수활동비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패러디한 건데 쌍벽을 이룰 정도로 보수의 상상력을 보여주마, 그런 표효와 같은 그런 칼럼이 아니겠나. 이걸 패러디한 것도 있어요. 이 기사. 청송교도소의 꿈같은 장면. 김정은 핵폐기보다 절실한 국민 영원, 이런 똑같이 패러디한 것도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건 뉴스공장에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날 선정한, 이거는 보관해둬야 된다 하는 오늘의 기사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중에 하나씩 선정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장원도 뽑고 연말에 왕중왕전 하고, 이 기사는 읽자마자 이게 보관해야 되겠다, 따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정호영 전 BBK 특검팀이 밝혀낸 다스 비자금 전체 규모가 120억 원을 넘는다라는 뉴스인데요. 여러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호영 특검팀은 지난 5일에 특검 수사 당시에는 120억 원 외에 다른 자금 발견된 사실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해명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2008년 당시 거액의 비자금을 밝히고도 규모와 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부지검에서 현재 2008년에 특검하고 종결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동부지검 수사팀이 밝혀낸 게 아니라 그때 2008년 이미 밝혀진 내용이 당시 이미 120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왔는데 그걸 덮었다는 걸 최근에 자료를 확인하다가 현재 수사팀이 알아낸 거죠. 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 말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전체 규모는 120억 원보다 훨씬 컸다면서 이것은 추정이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호영 특검이 또 최근에도 120억 이외에는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뭐랄까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지금 고발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새로 수사를 한 것도 아닌데 2008년 수사에서
120억 넘게 나왔는데 덮었다. 예, 이런 정황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부지검이 결과를 좀 낼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검찰은 이 120억 원의 실체에 관련된 수상한 정황을 해외 매출해서 포착했다라고 MBC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돈은 17명의 이름을 빌려서 모두 43개 계좌에 분산돼서 보관돼 왔다라고 합니다. 정호영 특검은 이 돈을 비자금이 아니라고 보고요. 회사로 반환할 것을 지시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돈이 2008년 특검 종료 직후부터 다스법인 계좌에 전액 반환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저희 뉴스공장에서 다뤘는데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 당시 특검은 이게 격리 직원의 개인 비리라고 덮었는데 이게 개인 비리가 될 수가 없는 지점을 김경률 회계사가 짚었죠. 이 돈은 장부에 등장을 하는데 행령 중에는 장부에 등장하지 않고 하는 행령과 장부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외상값 그러니까 매출 채권 돌려받지 않을 목적의 외상값으로 처리해 둔 셈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장부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외상값으로 기록되는 상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 회사의 경영진이 이 다스의 일개 격리와 이 금액에 대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처리하자고 합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행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방식으로는. 회계사가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개인 행령으로 볼 수 절대 없는 정황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개인 행령으로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네, 그냥 장부에서 사라진 채 끝내버린 거죠. 지금도 이 120억이 사라진 거죠 현재. 왜냐하면 다스로 들어갔는데 상대 회사가 있잖아요. 상대 회사. 그 상대 회사에서는 돈이 줄었단 말이죠. 당연히 120억이 돌아간 걸로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왔어요. 그 회사에서 들어올 120억이 어딘가로 사라진 셈이죠. 예. 비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당연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140억 원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40억은 BBK 140억을 김경준 씨로부터 스위스 계좌에서 받아낸 그 140억입니다. 이건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수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 인물이 김재수 전 LA 총영사입니다. 이 인사가요, 현재 행방이 무연하다라고 채널A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총영사로 임명된 이후에도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라는 의혹받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변호사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한인 사회와의 접촉도 끊었다라고 합니다. 자살하진 않으셔야 될 텐데요. 예, 걱정이 좀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됩니다. 남한 시간 기준으로 합의가 됐는데요. 북한 평양시로는 9시 30분입니다. 북측 대표단이 오전 9시 반쯤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도보로 회담 장소로 이동할 계획인데요. 이번 회담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올림픽 참가 문제는 뭐 일사천리로 풀 것이고 결국 이제 남북 관계 개선할 때 북핵 문제도 등장할 테니까 그 부분은 쉽게 안 되겠죠. 예, 이건 뭐 앞으로 계속 뉴스 나올 테니까 계속 전하기로 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해달라면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알려진 재산은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생긴 차액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에 대해서인데요. 뇌물로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로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을 약 40억 정도를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팔아서 남긴 차액을. 예, 차액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변호사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는 뭐 건들지도 않았고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인데 예, 당시 이미 수감 중이었으니까 개인이 보관하던 돈이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을 유영하 변호사가. 이 돈이 이제 추징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다 추징당해도 최순실 씨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 공유해왔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가 일본 쪽에 전달한 출연금 10억 엔을 돌려주기로 확정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가 폐기되는 건데요.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이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억 엔을 돌려준다는 게 지금 당장 받아라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탁처럼 어디다가 따로 두겠다, 예탁해 두겠다 이런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고 다음 뉴스는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인데요. 유승민 대표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 입장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이미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웠기 때문에 매우 안락하고 여유 있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거죠. 뭐 정강정책, 햇빛정책을 포함시킬 수 없다든가, 뭐 호남 중진은 배제하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이거를 배짱을 튕기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 더욱 몸이 달 수밖에 없죠. 이미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다리를.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 시점에 합당에 실패하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 생명은 거의 마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사이즈도 작고 그리고 바른정당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탈당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세현 의원이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짱을 튕기는 거죠. 정치권에서 이런 바보 같은 협상력은 참 유례 없이 처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 없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CJ 쪽에다가 VIP 뜻이라고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냐라는 질책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거는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된 뉴스의 후속이네요. 네.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CJ 그룹 회장은 단체장에서 물러나고 부회장은 경영에 손을 떼라 이런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네, 송경식 CJ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었는데 거기서 물러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경 부회장은 경영에 손 떼라 이거죠. 원래 보수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보수가 이제 자유 시장을 얘기할 때는 부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달라는 거죠. 그런 자유화 시장인데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사고방식은 거기에도 미치지 못해요.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사기업의 오너한테 손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도 황당한데 그게 실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인 말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너무 늦으면 저희가 진짜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라고요. 네, 협박한 거죠. 반도라고. 더욱 황당한 건 이걸 지시한 실질적인 주체가 최순실 씨 아니겠는가. 이게 작년 4월쯤에 이미 나왔거든요. 법정에서. 최순실이 CJ 이미경 부회장을 향해서 만든 영화가 좌파 성향이라 XX 같은 년이라는. 아니, 그 마지막 말도 X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은택 씨가 진술한 법정 문서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법정에 공개된 진술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영화 두 편인가 변호인이나 이런 영화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CJ는 정반대로 소위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 영화도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보다는 당시 이제 나왔던 보도를 종합하면 이미경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문화계 내에서 영향력, 또는 뭐 한류의 중심으로서의 문화계 영향력을 그 자리를 차은택 등을 내세워서 최순실 씨가 접수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네, 물론 어제 법정에서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렇게 방어했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고 갈지에 대한 우려였지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요. 근데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물러나라고 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뭐 1년 전 이야기인데 다시 그 당사자가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사실 1년 전쯤에 법정 진술 차은택 씨 진술서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황이 또 나왔긴 했었죠. 그게 이제 1년 후에 이제 다시 당사자 증언으로 보도가 된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최남수 신임 YTN 사장이 노사 합의를 파기했다 하는 논란에 지금 휩싸였습니다. 해직 기자 출신이죠. 노정면 부장을 보도국장에 지명하기로 노조와 합의를 해놓고 번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노조에서 하고 있는데요. 언론노조 YTN 지부 권준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약속을 파기했다는 건데 핵심 골자는, 당시 보도에 따르면은 최남수 사장 내정자, 그리고 YTN 박진수 지부장, 그리고 언론노조에서 언론노조 김한균 위원장 3자가 만나서 합의를 했다면서요? 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네. 그 합의문에 보면은 7개 조항이 있는데요. 크게 적폐청산, 그리고 보도국 독립, 또 보도국 개혁 약속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적폐청산기구 설립하고 또 개혁적인 인사, 조직 혁신도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보도국 독립 조항인데요. 이 부분 조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 경영과 보도의 분리는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실현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인식하고 사장은 보도국이 보도국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합의문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 보도국 독립을 위해서는 누가 보도국장을 맡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국장 내정을 누구로 할 건지도 구두로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구두로 합의가 돼 있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서로 합의된 내용은 다 공개됐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 3자, 사장 그리고 YTN 노조 그리고 언론 노조 이렇게 3자가 만나서 구두로 뭔가를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지금 안 지킨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보도국장 내정자에 대해서 말을 바꾼 건데요. 당초에는 1월 3일까지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내정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사장, 최남수 신임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확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며 추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네, 요 대목이 바로 노정면 그 부장을 보도국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을 줬지만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노조 입장은 뭡니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사실. 이 언론노조가 이때 당시 협상을 중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YTN 지부와 최남수 사장 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재자가 있었다는 건 이 협상에 대해서 가운데 지점에서 과연 누구 말이 앞으로 틀릴 건지 또 합의가 제대로 되는지 이걸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협상이 있었던 게 12월 24일이었는데요. 그 협상이 얼마나 엄중한 협상이었냐면요. 최남수 씨가 그 주총을 앞두고 사장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아주 엄중한 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준 건 사실이다. 이 부분은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시 협상장에서 녹음한 게 있습니다. 미리 설명드릴 건 이 녹취 파일은 저희가 몰래 한 게 아니고요. 최남수 사장이 애초에 협상을 시작할 때 녹음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왔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녹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도 합의라고 했던 그 구도 합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왜 구도 합의를 했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건 사실 그 당시에 말을 뒤집을 걸 우려해서 녹취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도 합의가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장은 내가 해직자를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6일 날 제가 제안을 할까요? 취임을 전제로 해서 공식 제안. 그걸 할게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주 3일 날. 그렇게 해요. 26일을 제안을 할게요.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클리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 상황이라 네네, 잘 안 누가 들리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럼 이 상황 클리어된 겁니까? 네, 클리어된 겁니다. 소위 클리어된 거라고 하는 게 노정면 부장의 보도국장 인선에 관해서 구두로 그럼 클리어된 건가요? 라고 하는 재확인하는 내용입니까? 맨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보도국장은 해직자 중에 한 분 아마 생각하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보도국장 내정 요청을 12월 26일 날 하면 1월 3일에 그런
답을 하겠다라고 아하.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 협상장에서 뭐라고 게다가 이 녹취뿐만 아니라 최남수 사장과 당시 김한균 언론노조위원장이 둘 사이에 그 전에 다 따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보도국장 문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지금 최남수 사장이 내가 언제 합의를 했냐 긍정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언론 이 협상 상대인 언론노조와 저희 YTN 지부를 농락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정면 보도국장 이슈로 이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녹취된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그 노정면 지금 이제 해고된 분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노정면 보도국장 예정자 혹은 뭐 노동면 부장을 의미하는 거군요. 해고된 예. 해고된 사람을 그러면 언제 하면 언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노조가 요청하면 1월 3일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클리어된 거죠 하니까 예 하고 답변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노조에서는 최남수 신임 YTN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어제부터 저희가 그 출근 저지에 들어갔고요. 오늘 이틀째 출근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그 최 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노조가 인사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조가 인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사실 기자회견장에 저희도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조가 사장의 인사권을 가져가서 사장을 고립시키고 결국 낙마시키려고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국장 문제도 인정해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중면 기자가 사장에게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냐? 예. 물어봤더니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인사권이 문제냐 그랬더니 최근에 저희 혁신 TF 팀에서 혁신안을 내놨는데 그 혁신안에 보면 보도국장에게 인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혁신 TF안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17페이지짜리 이 혁신안인데요. 여기에 인사권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인사권이라는 말도 어떻게 등장하냐면 보도국장이 앞으로는 그 내부문의 그 에디터들과 같이 긴밀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국장이 내정된 뒤에는 이 4명의 에디터들을 러닝메이트로 삼아서 같이 출마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담보해달라, 뭐 아니면 존중해달라라는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보도국 인사를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게다가 뒤에 부팀장 관련해서는 이 부분까지 부팀장까지 라인업을 짜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혁신안에 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남수 사장은 마치 노동조합과 게다가 이 TF팀이라는 거는 회사 조직이거든요. 회사에서 만든 조직인데 회사에 제안하는 이 TF안에 대해서 마치 노조가 인사권을 요구하고 노종면 기자가 인사권을 마치 내놓으라는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상황인지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지금 그러면 해법은 뭡니까? 노조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떤 선입니까? 노정면 부장의 보도국장 임명 약속을 지키라. 일단 여기 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최남수 사장에 대해서는 선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고요. 지금 이번 합의 파기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최남수 사장이 적폐청산이나 보도국 독립을 할 의지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합의를 파기한 이상 최남수 사장은 지금 퇴진하는 것 말고는 저희로서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 잘 알겠고요. 저희가 최남수 사장 인터뷰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TN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노조 YTN 지부 권준기 사무국장이었고요. 중간에 들려드린 인터뷰 내용은 국민TV에서 제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UAE. 이 문제 굉장히 어지럽게 진행되어 왔는데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어제 방한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종대 의원이 제기했던 군사협력 논란도 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UAE 건은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UAE 건을 일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랑 하느냐? 김종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마무리 될 때서야 나오시려고 그동안 바쁘다 하신 거군요. 네. 아, 실제 바빴고. 딴 데는 잘 나가시더면. 아니, 이제 이쪽으로 자주 나올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바쁘다고 하시면서 딴 데는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해요. 예. 근데 저희하고는 안 하시고. 예. 아, 여기는 이제 본무대고 그쪽은 이제 예비 무대니까 예, 제가 잘 대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다른 데서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예. 아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말을 제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시. 예. 섭외 안 됩니다. 그쪽에서 그럼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무대를 일로 옮기시려고요. 예. 자, 우리 공장장님하고. 네. 자, 아니 저희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 그거 오랜 인연이 있는데 이렇게 또 의원님 되시더니 딴 데 가가지고 안 나오신다고 제가. 아니 본 마음을 모르십니다.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죠.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로 사실은 거의 일단락 돼버린 거죠, 그죠? 종결된 거죠 이제. 최종적인 확인이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저는 특전사가 왜 저렇게 아랍에미리트에 오래가 있을까. 파병 기한도 지났는데 네. 매번 연장하면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김태형 국방장관이 오늘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그 내막을 다 밝혔는데 아랍에미리트하고 2009년 11월에 자기가 서명한 협정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군사 동맹국끼리나 체결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까지 넣었다. 여기서 자동 개입이라는 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뭐 중동과 관련 중동 지역에서 무슨 전쟁이 났다거나 네. 또는 뭐 침략을 받았다거나 뭐 하여튼 그럴 경우에 네.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네. 그런데 미리 파견을 해놓으면 네. 이걸 인계철선이라고 합니다. 와이어 그렇죠. 출랩이라고. 네. 우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와 있는 게 자동 개입되는 그 통로잖아요. 네. 근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 개입 조항은 없어요. 근데 여긴 있대. 군대도 파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크 부대가 전시에 그 전투 요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전시가 발생하면 우리가 추가로 파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공격받은 것과 진배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UAE가 공격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개입한다. 예. 이걸 자동 왜요?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왜요? 이런 정도의 국군 파병이나 네. 이런 어떤 그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을 때는 이건 헌법에서 이건 중대한 안전 보장에 그렇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개입되는 건데요.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 양해각서로 이걸 체결했다. 2009년에. 양해각서라는 건 흔히 말하는 MOU고. 그죠? MOU죠. 예. 그러니까 일부러 MOU의 형태로 만드는 거군요, 이게. 예, UAE가 최초에는 조약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예. 근데 조약은 드러나니까. 그쵸. 국회 비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해각서로 수준을 낮추되 내용은 다 담은 거예요. 그게 원전 계약 한 달 전. 그러니까 2009년 12월에 원전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전인 11월에 UAE하고 내가 체결했다. 내가 사인을 했다. 이걸 밝히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원전 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네. 이 요구를 만약에 드러내놓고 만약에 진행하면 나라가 난리가 날 테니까 왜 우리가 UAE 전쟁 나는데 가서 같이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소리가 나고 국회에서도 절대 못할 것 같으니까 몰래 했다. 예, 몰래 했다. 몰래 했다는 거를 사실은 의원님이 이 UAE 사태가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잖아요. 이명박 비리 털라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네. 원전, 탈원전 정책 때문에 UAE가 싫어한다. 뭐 네. 이런 얘기로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막 공격하다가 이 물꼬를 완전히 틀어버린 게 의원님이에요. 그거 아니야. 잘 모르네. 그게 아니야. 군사야, 군사.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런 뭔가 아주 문제가 되는 군사 협력이 있고 그게 지금 틀어져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거 소스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니, 연말에 왜 국방부의 국제협력관 또 전력자원계획관 이런 어떤 그 군사협력에 관계된 부서들이
실무자들이 다 UAE 갔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2009년 당시에. 아니 최근에. 그러니까 탈이 난 게 최근이니까. 최근에. 그때 약속한 협정을 네. 지금 지키지 못해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이건 완전히 국내법 위반이니까. 그렇죠.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막 그때 UAE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국방부가 막 주요 참모들이 다 수행했고 그리고 처음 간 게 아니라 지지난달 계속 갔더라고요. 그렇죠. 국방장관 갔다가 비서실장 또 가고 막. 예. 네. 그래서 UAE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도대체 실무자들이 왜 국방부가 가냐. 원전이 이제 국방부가 왜 가지? 왜 가지?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MOU 하나가 탈이 났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게. 그 총 6건인데 그 주 때는 확인을 못했죠. 그래서 뭔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거는 군사협정 지난 정부의 MOU가 탈이 난 거라고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네. 그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일파만파 확산됐다는 거는 제가 해야 되는 표현인데 의원님이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일파만파 마치 다른 사람의 기사가 일파만파된 것처럼. 이래서 제가 네. 비호감도가 높아요. 정치 해보면 인지도는 높은데 그런데 네. 아직 비례니까 관리 잘하세요. 네. 네, 기회는 남았죠. 그런데 그 칼럼을 내보내는 순간 이제 전직 퇴직자들의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외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그 칼럼을 쓰실 때 사실은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내용을 거의 전망하다시피 하면서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냐 이거죠. 자, MOU가 탈이 났다는 한마디였어요. MOU가 탈이 났다는 그다음에 한마디. 국방부가 거의 UAE 가서 살다시피 한다. 네. 장관이 갔다. 실장이 갔다. 이건 UAE 원전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분명히 지키지 못할 약속을 UAE에 해줬다. 네. 군사적인 면에서. 네. 그거는 원전을 팔 때 끼워 판 거다. 기업한 거다. 네. 그러니까 군사력을 끼워 팜으로써 프랑스로 거의 넘어갔던 원전을 한국으로 뒤집은 사건이다. 네. 그리고 제가 8년간 UAE와 군사협력에 관한 탐사 기사를 가장 많이 쓴 언론인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당시 이제 군사 잡지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디펜스 21요. 예. 거기에 UAE 원전 의혹, 아크 부대 파병 의혹,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썼거든요. 전문가였었죠. 맞습니다. 계속 축적해왔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탈이 났다는 그 한마디가 꽂힌 겁니다.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지난 8년간의 기사와 추적이었던 거에 합쳐져 가지고 네, 드디어 터졌구나. 다 털었죠. 퇴직자들까지 전부 다. 그래서 쭉 연락해 보셨군요. 다 했죠. 어떻게 된 거냐. 그때는 또 일개 잡지의 편집장이었지만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취재는 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신분이 하락한 사람이에요, 사실. 과거에 정부에서 거의 황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게 다 기득권이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잡지를 할 때부터의 그 취재된 관성과 맥락은 살아 있었어요. 네. 그 이제 퇴직자들 다 찾아냈죠. 네. 그리고 특히 외교부 증언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외교부 증언도 따로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 그때 당시 미쳤어. 협정을 김태형 장관이 체결했는데 네. 그 사인된 거를 영문으로 체결한 거를 네. 국문으로 번역한 게 외교부예요. 네. 근데 번역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걸 어떻게 했냐, 이 국방부가 거기 가서. 아니, 헌정일에 남의 나라 안보를 상호방위 협정을 체결해 준 건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전쟁 났는데 왜 개입을 합니까? 나 미쳐, 진짜. 그 아니, 아랍에미레이트 나라하고 국민들 몰래 형제국이 됐더라고. 국민들 몰래? 네. 원전 때문에. 그리고 군사적인 건 모든 걸 다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국군 파병. 국군 파병. UAE군 교육훈련. 교육훈련. 그 다음에 군수 물자 장비 지원. 장비 지원. 그 다음에 방위산업 군사기술 그 지원. 아, 그러니까 사실 UAE에 거의 군대를 세워주는 거네요. 군대를 거의 만들어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장비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전쟁 나면 우리가 같이 가서 싸워주기도 하고. 네, 자동기. 진짜 형제국이 몰래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몰랐어. 우리는 형제였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형제였어. 네. 그러니까 이게 비밀 군사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사실. 네. 그렇네요. 군사 동맹입니다. 그런데 김태형 장관은 오늘 조간에서 뭐라고 증언했냐 하면은 아니 그렇게 해줘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요? 아랍에미레이트가 큰 전쟁이 안 나는 나라다. 그런데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난리 났어요. 2015년부터 예멘 반군이 그렇죠.
UAE의 원전에다 우리 미사일 발사해버리겠다. 이렇게 예. 협박하고 있어요. 예멘이 바로 옆 나라거든요, 지금. 예. 예. 무슨 분쟁이 없어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그러면 혹시 UAE가 아니 여기 분쟁 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당신들 지금 군사적 지원 왜 안 하냐 이런 요구를 혹시 한 겁니다. 뒤로 한 거군요. 뒤로.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했다는 거는 이제 추정이시죠?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이 예. 부인을 못하고 제 주장을 반박해봐라 하고 제가 다그치잖아요. 그런데 부인을 못한 게 뭐냐면 지난 정부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5건, 네. 박근혜 정부에서 1건,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추가로. 이거를 추가로. 이거 하나 했으면 됐지 왜 또 추가로 6걸 합니까? 그러니까 후속 조치입니다. 이 자동 개입을 정한 협정은 포괄적이고 네. 뭘 지원해 줄 때마다 정보냐, 군수냐, 교육훈련이냐 이걸 또 후속 조치로 구체화된 양해각서를 각기 다른 시기에 다 맺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하나 맺고 그다음에 전부 다 양해각서 처음부터 비밀리에 양해각서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계속 비밀 양해각서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게 2013년까지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4개국,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방문해서 젊은이들 다 중동 가라. 대한민국 텅텅 비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사우디에도 예. UAE뿐만 아니라 우리 전략 물자가 반출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또? 그러니까 사우디 UAE가 그때 예멘 내전에 개입하니까 파병을 네. 했거든요. 네. 당연히 탄약이 급해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전쟁 비축 물자, 전쟁이 나면은 초기에 써먹으려고 누구도 못 건드리는 탄약이에요. 이건 네. 전쟁 초기에 우리가 네. 써야 될 탄약이 귀한 탄약이 있습니다. 그 GPS 유도 폭탄이라고 사흘치밖에 없어요. 네. 30일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없어 사흘치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그래요? 사우디에다가 반출을 해버립니다. 그 전량 180억 원어치를.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UAE하고만 의혹이 아니라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에요. 사우디에 우리 전략 물자를 반출했다. 이것도 국민들 몰래 이것도 역시 이 소위 양해각서 때문에 발생한 이건 의문입니까? 그러니까 사우디하고는 별도겠죠. UAE하고는 다른 것이. 그러니까 몇 개국하고 무슨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요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국에 그러니까 중동 4개국 갔다 온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발생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UAE가 요구하는 예. 그 탄약 및 물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돼서 예멘 내전이 격화된 2017년까지 예.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가 약속한 군수 지원을 다 못 해준 겁니다. 할 수가 없었겠죠. 할 수가 없어요. 예. 무한정인데. 예. 그러다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예. 지난 11월에 이건 도저히 국내법을 위반한 그렇죠. 양해각서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해각서기 때문에 일부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를 쫓아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UAE가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원전 따갈 때는 예. 뭐든 그렇겠죠. 다 퍼줄 것처럼 거기에 얘기하고 그리고 형제국이 돼 있고. 왕정 국가라서 네.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는 계속 바뀌는 사람마다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열받았겠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국교 단절하겠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일이. 네. 그러면서 GS, SK 우리가 그 자원 외교하는 석유 산업하는 그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네. 끊어버리겠다. 거래를. 아하. 이렇게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는 이 양해각서의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네. 걸려있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 이래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거꾸로 선회한 겁니다, 이게. 아,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결국은 김종대 의원이 되시기 전에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그 국방 잡지 디펜스 20일이었던가요? 예. 아무도 안 보는.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디펜스 20일을 운영하면서 요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그때 쌓아둔 게 한 방에 다 터진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탈이 난 거예요, 전부. 아니, 제 말은 그때 쌓아둔 김종대 의원의 어떤 지식이 이 기회에 한 번에 터지면서. 한 번에 터지죠. 정부도 해결 못한 것을 의원님 혼자 지금 다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된 거라고 쫙 풀어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서 진상규명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이게 진상이다. 제가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상이다. 자유한국당이 요즘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밝혔다고 또 난리예요. 밝혔다고 어디서 그 정보 밝혀달라 그래서 어디서 얻었냐 그래서 정보를. 아니 외교부 국방부 퇴직자들 다 만났다. 그래서 아니 공부해서 밝혔는데 그 노회찬 대표 말대로라면은 공부 안 한 학생이 시험 문제 유출됐다고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밝혀드리니까 말을 또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국정조사 하자는 말을 안 해요.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 안 하고 국회 운영위를 열어가지고 예. 임종석 실장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네. 원래 조사하자고 하다가 갔다 온 사람 말 좀 들어보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보수 언론이라든가 자유한국당은 UAE하고 수습 잘하자 이런 논조예요. 아니 누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의혹 제기를 안 했으면 저도 안 밝혔어요. 하도 제가 답답해서 아니 밝히는 그러니까 거예요. 큰 도움을 준 거죠. 그럼요. 거기서 네. 이런 묻혀있던 이거 정말 정부 차원에서 말 못할 내용이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 차원은 다른 국가와 맺었던 협정에 물론 이전 정부지만 협정에 관한 내용이고 당사자 국가가 있기 때문에 네. 임종석 실장은 절대 입으로 말을 못했을 거예요. 못하죠. 네. 사우디의 UAE의 왕세제 또 거기 고위 관료들의 체면을 봐준 겁니다. 그건 그분들 이해했습니다. 체면 상대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시점에 바레인에 갔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레인에 다녀온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바이에 들렸다 갔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저 들은 얘기라. 근데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 이미 또 정보력이 좋으시니까 예, 바레인 갈 때 갈 때 UAE에 탈이 났다는 거는 알고 간 거예요. 알고 갔는데 예. 그리고 근데 갔다가 돌아온 그 시점에 크게 불 걸렸거든요. 이게 그렇죠. 가서 그거를 뭔가 MB는 다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체결한 거니까요. 예, 본인이 체결한 거고 듣고 네. 있었죠. 이건 MB 측근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정보고 자유한국당에도 알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은 몰라서 삽질한 거고. 네. 그런데 죄송합니다. 방송용어로 적절치 않은 건데. 네. 포크레인 정도로 하죠. 예. 포크레인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엉뚱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원전 리베이트 의혹 파헤치다가 그랬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국방부하고 해서 비밀리에 체결한 양해각서고 정부 내에서도 몇 사람 모른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밝히기는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언론의 의혹 제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원전 이면 계약은 없었다.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했죠. 예. 예. 실제. 아니 제가 미쳐버린 게 그 대목인데 물론 원전의 계약서는 사업자끼리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군사적인 사항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 한수원 또 아랍에미레이트에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또 모르겠죠. 한수원은 당연히. 예.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자기들. 모르니까 계약서에는 없는 겁니다. 이면 계약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별도의 정부 간의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데 말을 이면 계약은 없다. 문자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여전히 기만하고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감각으로 보자면 이면 계약인 거죠, 이게. 사실. 그렇죠. 큰 넓은 틀에서. 의미에는 예. 이면 계약이죠. UAE 주고 이걸로 뒤에서 계약한 거 아니냐. 이걸 뭐 공식적으로 양해각서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그건 엄밀하게 형식을 따진 거고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면 계약을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거짓말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거를 사실 거짓말하면서 본인의 위신을 세우고 자원외교 또 원전 수출 이거를 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거 남아있는 그거밖엔 치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중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 UAE랑 혹은 그쪽과 무슨 대화를 해서 이걸 불거지게 만들 뭔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바가 없으신가 해서. 저는 UAE는 이제 그 이면 계약에 대한 보호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MB한테는 절박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의혹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우디가 제일 의혹인데 사실은 그런 나라들은 리베이트 없이는 거래가 안 됩니다. 리베이트. 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는 성격이 달라요. UAE는 사실은 리베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면 합의, 군사 비밀 양해각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대 의원이었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추우시죠? 제가 뜨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하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뜨겁게 해주시려고요? 제가 오늘 폭탄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만 뜨거워지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가 안 뜨거워지고. 백의종군 한다. 통합되면. 왜 제가 그 고민을 했냐면. 폭탄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백의종군 하면 폭탄선은 아닌가요? 수리탄 정도 된. 근데 이제. 수류탄 아니고, 예. 오발탄? 딱총. 지난 시간에 통합되고 나면 뭐 손학규 전 대표와 본인이 결국 그 통합되는 당을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멘트를 잠깐 하셨다가.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예. 뒤에서 밀어준다. 예. 아니, 정확한 의미는. 그때는 앞에서 끌어간다는 아니, 앞에서 끌어간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막 다 재편이 말을 되면. 바꾸시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바른정당 가가지고 혼나셨죠. 지상욱 의원한테. 지상욱 의원한테 혼난 건 이제 손학규 대표 네. 의견 차이.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손 대표님 평가가 좀 달라요. 우리 내부에. 근데 이제 그 마무리 좀 짓게요. 이제 백의종군 제가 꼭 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자리를 탐하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해요. 차라리 내가 할 말을 하고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백의종군 선언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백의종군 선언은 모두가 하태경 최고위원을 지도부로 옹립하려고 할 때 아니다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 이럴 때 백의종군 선언이고요. 아무도 옹립하려고 하지 않는데 혼자 선언하는 것은 김치 입구가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김치 입구. 제가 넘버 2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다. 자, 김치국이라고 보고요. 백의종군 선언. 아, 내가 지난번에 김치국인데 이제 따라하네. 아, 함부로 말도 못하겠네. 근데 지금 그 바른정당이 또 줄어들 판국입니다. 네, 김세연 의원은 오늘 탈당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10명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10명으로 줄어드는 게 확실해지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하태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도 일단 탈당 얘기까지는 안 하고 통합에는 불참하겠다. 통합에 불참한다는 게 결국은 뭐 안 따라간다는 거니까. 아니, 남지사답지 않아요. 안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소속 내지는 자유한국당 어쨌든 탈당에 준하는 이야기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남지사는 좀 입장 평소답게 자기가 탈당 1호잖아요. 한국 새누리당 탈당 1호잖아요. 그거답게 좀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남지사가 후보로 나가고 우리가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그러니까 1대1로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남지사에 무슨 미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통합을 하든 말든 뭐 통합이 되면 더더욱 반드시 우리는 다른 후보를 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후보라는 건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 아니 남지사 나갔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후보 나가면 우리 새로운 후보를 내야죠. 예. 그러면 어쨌든 3파전이에요.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합당된다고 치고 네. 그럼 3파전이면 정의당도 내죠. 뭐 4파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나오면 굉장히 근데 이제 제가 나오던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남지사가 통합신당 후보로 나가면 그래도 2등 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 남지사가 통합신당 후보가 아니라 한국당 후보로 나가면 수도권에서 네. 2등도 못 될 가능성이 있다. 2등이나 3등이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죠. 3등 되면 정치하기 힘들어요. 계속. 2등, 3등 기억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잘. 근데 이번에는 2등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헤게모니를 야당 대표 선수를 누가 하느냐. 국민들의 마음이 확 쏠리기 때문에. 이학재, 원희룡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학재 의원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솔직한 워딩은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다. 고민 중이다. 그럼 만약에 지금 거론된 분들 4명이 빠지면 바른정당은 7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지. 이제 국회의원 9명이죠. 아, 국회의원 9명이고. 네. 지사 2분. 지사 2분. 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약속한 거 약간 좀 수정. 원지사가 한국당 가면 장지진다고 그랬는데 장지진은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염색한다. 요걸로 네, 좀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요 부분만 조금 왜냐면 장지진이나 개념 굉장히 애매해요. 장을 저희가 지져드릴게요, 그러면.
사료를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장난치시는지. 어쨌든 이게 머리 지진다. 뭐 이렇게 하죠. 사실은 남경필, 원희룡 두 지사 정도가 빠져나가면 지자체장 딱 두 분 있는데요. 우리 타격이 크죠. 광역단체장에서는 17개 광역단체에서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크기 때문에 이 두 분 빠져나가면 바른정당에 뭐라고 표현이냐면은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의 합당을 반대하는 분들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당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그 말은 좀 과장되긴 했지만 뭐 부분적인 일리가 있고요. 네. 좀 아프고. 근데 이제 합당 실체 중에 한 70%는 유승민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승민이 압도적이에요. 그 야당 대표 선수 중에. 네. 압도적이고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만 같이 가면 네. 합당의 시너지 효과는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좀 축소되겠지만 요건 잠깐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지사야 계속 한국당과 통합을 우선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에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원지사는 우리가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원지사가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거취 문제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미 남아있지 않겠다. 최소한 무소속으로 가겠다. 이 정도 스탠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죠. 원희룡 지사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는데 나갈 경우 장을 지인다고 했으니까 장 말고 한국당 가면. 한국당 가면. 무소속이면 아니고. 그럼 반만 염색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원지사 사실 원지사님도 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통합신당에서 통합신당 지지율이 많이 나오게 해드리는 게 우리 도리죠. 원지사님 의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통합신당 지지율을 제주도에서 뭐 이렇게 기대 못 만든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원지사한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원지사는 원지사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적인 지지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제주도 사실 동네 선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50만 밖에 안 돼요, 거기. 서울의 한 구보다 작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주도의 민심만 보고 거취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네. 제가 보기엔 제주도민으로부터 큰 항의를 받으실 겁니다. 제주도민? 네. 근데 제주도민 분들 제가 뭐 항의 받아도 괜찮아요. 욕 먹으면 참 좋겠네요. 욕 많이 듣고 살고. 근데 제주도민도 원지사를 제주도에 가둬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제 가둬두려고 했습니까? 원지사 글로 갔죠. 그러니까 원지사를 더 크게 하려면 네. 원지사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심 동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주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주도민의 민심을 봐야 되잖아요. 아니, 제주도민들은 자기들의 지사를 대통령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야 제주도 더 발전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주도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합신당만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지사 고민 없어집니다. 그냥 통합신당 후보로 나갑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주춤하잖아요. 국민의당 내에서도 반대파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제 합당을 하겠다는 쪽에서도 절차적으로 뭐 온라인 투표 얘기했었는데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상 그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색을 결정해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과반 이상에 참석하게 하고 통과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난관이 있어요. 절차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화끈하게 좀 합의원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호남신당 만든다고 지금 뭐 거의 창당준비위원회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개혁신당 가칭. 예. 그렇죠. 개혁신당 기획단위가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상 이혼했어요. 이혼했죠. 심리적인 기혼을 완전히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례 3명 네. 이제 보내달라. 비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비례. 근데 문제는 네. 그 당권파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은 비례 3명을 보내주더라도 안 나간다. 저기. 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보내주면 되죠. 아니 박지원 대표 측은 네. 자꾸 교섭단체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실제로 한번 국민의당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네. 안철수 유승민 통합당이고 네. 저기는 박정천 당이에요. 네. 어디가 미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그 두 개 당이 있는데 네. 호남에서는 이분들이 더 선전할 수도 있죠. 호남에서는 본인이 이번 선거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용주 어머니 그런 거예요. 호남시당 나 안 간다. 네. 그러니까 막상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또 주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 측도 교섭단체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여기 3명을 보내준다고 해도 안 나가는 거지.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내주면 되죠. 나가는 게 확실하면 내가 볼 때는 타협의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측도 교섭단체가 되든 안 되든 나간다고 선언을 하고. 그건 이미 그러면- 선언했어요. 아니, 교섭단체,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교섭단체가 안 될 수 있어도 우리는 통합에 반대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쪽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따로 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내 말이 자꾸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네. 딱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합의이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합의이혼 해주면은 저기 탈당하려고 하는 그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를 줘야 되니까. 그러면 숫자가 3명이 줄어드니까. 아니, 사실 2명이 줄어들든 3명이 줄어들든 양보다 질이에요. 이 통합당은. 근데 그 한철수 대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쪽에서. 그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손해만 보고 저쪽은 탈당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탈당을 하는 게 확실한 담보만 주면 내가 볼 때는 여기에 탈출구가 열린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국민의당 얘기는 제가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자세히 들어보겠고 그게 바른정당 내일 나오시나요, 박지원 대표? 내일 모레 나오십니다. 아, 그거 확실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라도 어떻게든 네. 나가는 게 확실하면은 아니 그냥 깔끔하게 자기 색깔 경쟁하는 게 낫지. 자기 당 만들어서 그쵸. 자기 노선 가고 우리는 우리 노선 가는 게 낫지. 근데 이제 합당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사이즈가 줄어들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은 게 싫은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아, 물론 좋지는 않죠. 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이다. 큰 대세에 있어서 물론 교섭단체라도 안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섭단체는 넘고 교섭단체 넘는 상황에서 뭐 몇 명 차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안고 가면 계속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귀찮게만 하지. 바른정당 그러니까 이 통합된다고 전제하고 그 당에 예를 들어서 거기 반대하던 의원들 소속돼 있어봐요. 자기들은 이 당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끌려왔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대표 생각은 조금 더 설득을 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김연아처럼 끝까지 하면은 내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합당되고 나서 그분들하고 설득할 시간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쪽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아, 나보다 어떻게 더 잘 알아. 설득은 이미 지인장이 물 건너갔고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당 얘기고 지금 유승민 대표가 왜 갑자기 뻣뻣하게 나오십니까? 아유, 나는 사실 합당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합당하겠다는 말을. 유승민 대표가 뻣뻣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유승민 대표의 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 정말 이번에 유승민 안철수 둘이 막 이렇게 밀당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스릴도 느껴요. 왜냐하면 딱 이거거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이 원칙이에요. 통합이 곧 원칙. 네. 그런데 유승민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돼. 네. 원칙 있는 통합. 요 오딩 좋네요. 네, 딱 요게 지금 대립하는 거예요.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장 깔끔한 오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승민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원칙대로 간다 나는. 여기서 원칙이라는 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싫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거기하고 노선이 안 맞다는 뭐 거예요. 대단한 원칙도 아니에요. 큰 원칙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확인한 거야. 박지원 대표도 유승민하고 나는 색깔이 다르다. 다르죠. 두 그렇지. 분이. 예. 서로 그거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승민이 있는 당에 나는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박지원 대표하고 몇 분 따라 들어오는 거는 난 싫다. 이거는. 그러니까 딱 박지원 대표요. 네.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몇 분이죠. 박지원 대표 딱 한 사람만. 글쎄, 정동영, 천정배는 포함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안 물어봤어요. 두 분은 조금 아직 이렇게 부각이 잘 안 돼서. 근데 박지원 대표는 확실하고. 네. 근데 서로 같이 안 한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둘이 따로 가면 돼요. 그냥만 털고 와라. 첫 번째.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이제 소위 햇볕 정책 같은 경우에 정강 정책이 들어갈 수 없고 햇볕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햇볕 정책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니까 소위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이 구태 햇볕하고 혁신 햇볕이 있는데. 왜냐하면 햇볕이 지금 20년 넘어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햇볕론자 중에도 이 스펙트럼이 갈리고 저도 햇볕 정책 부정 안 해요. 저는 햇볕도 발전적으로 이제 더 훨씬 어쨌든, 새롭게. 근데 아무튼 이제 유승민 대표가 볼 때는 구태 햇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근데 이제 거의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정강 정책의 햇볕 정책 얘기 계속 하지 말고 아니 보수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우리는 보수 정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 내가 토론을 했는데 네. 개혁 보수하고 개혁 중도까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보수 밑으로 끌고 들어와 이게 아니야. 안철수 대표 보고 내 밑으로 기어 들어와 이게 아니고 그냥 구태 햇볕만 같이 못한다. 여기까지만 이제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해 이제 호남분들 우리가 햇볕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6.15 14 인정을 해요. 우리 강령에 돼 있어요. 유승민 대표도 동의한 강령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통합당이 되더라도 6.15 14는 존중하는 인정하는 걸로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한국당처럼 전면 부정하는 정당 결코 안 될 겁니다. 그건 뭐 옛날 수구 냉전 정당인데. 보자고요.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북한 대표단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방점 어디 찍었냐면 북한 대표단 평창 올림픽 참가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 방점을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올림픽 참가만으로 되겠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올림픽 참가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방점을 북핵 문제에 찍으셨고. 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그 말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화답을 했잖아요. 아니 평창 올림픽 이번에 오고 그 다음에는 북핵도 의제로 삼아서. 유승민 대표가 방점으로 찍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이야기나 내가 이야기도 했는데 이낙연 총리 이야기나 사실 대동소이해요. 절대 더등소리. 아니, 그 똑같아. 왜냐면은, 걱정된다. 말리지 마라. 이 정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 그건 너무 좋게 해주시는 거고. 유승민 대표는 북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평창 올림픽 참가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방점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그러니까 이야기하기 위한 나머지 수단들이지.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똑같냐, 그럼?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차이는 홍준표 대표는 그래서 대화 체하라 필요 없다 이거고 평창 올림픽 뭐가 중요한데 이거고 유승민 대표는 핵 문제 해결해야 되지만 평창 올림픽도 해야지 이거 대화도 반대 안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수구 보수랑 개혁 보수 차이인데 이제 유승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 칭찬해주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 잘 구워 삶아가지고. 잘 구워 삶아가지고. 북한이 평창 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랑 한마음이 됐잖아요. 한미가 오히려 합쳐지고 또 트럼프는 이번에 정말 큰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준 게 김정은이 대화하기로 한 건 내가 압박한 결과다. 큰 정치인이 아니라. 아니, 한 번씩 미쳐 보이지만 또 잘할 때도 있어요. 트럼프도 칭찬해줄 때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미 동맹도 견고해지면서 평창 오는 이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른정당도 역할을 한 거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한테 문 이야기하면 야당이 다 문재인 그냥 칭찬해주기만 하면 지렛대가 안 생겨요. 야당이 언제 다 칭찬해줬다고. 그러니까 홍준표만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끔씩 반대하고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된다는 보세요. 거죠. 유승민 대표의 워딩은 북한 올림픽 참가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실은 이 말은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지만 평창 올림픽 참가도 대단히 환영한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접근이. 그거를 뭐 유승민 대표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말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포괄적인 뜻은 내가 맨날 회의를 한다니까 토론을 하고. 내가 그래서 평창 올림픽 오는 거를 반대하냐. 그걸 반대 안 해요. 물론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려가 있다는 거지. 알겠는데 제 말은 우려가 지금 뭐냐면. 해소가 됐고. 이걸 무슨 해석할 만큼 복잡한 얘기입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북핵 문제인데 평양 올림픽 참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 나와서 직접 해명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금. 유승민 대표는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이제 바른정당의 대표인 유승민 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으로 북핵 문제 해결까지 쭉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일 거란 말이죠. 서로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유승민 안철수의 차이는 유승민 하태경 차이보다 작아요. 내가 유승민 안철수랑 계속 이야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 이래. 유승민 안철수 하태경 박지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유안 차이보다 더 큰 유하 차이가 바른정당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가 합당을 안 한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합당을 지금까지는 합당하는 것처럼 진행되다가 그저께부터가 합당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계속 지켜보고 있다. 마음을 결심하지 않았다. 그 질문을 우리 오늘 2시에 의총을 합니다. 네.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네, 2시에 오늘 또 의총을 합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그래서 그 질문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직 그것까지 모르시는군요. 만약에 그 박정천이 네. 합의위원이 안 되면, 네. 안 되면은 합당 안 할 거냐, 네. 통합 안 할 거냐, 내가 오늘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할 듯 말 듯 괴롭히면 안 되거든. 파트너가 있는데 지금 요즘은 연애 한 달 해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 3달 했어요. 결론을 내야 돼. 박지원 대표로 상징되는 하여튼 그쪽 떨고 그다음에 햇볕 정책에 대한 분명한 그 정강정책의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합당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햇볕 정책은 사실 이슈가 안 되고 이슈가 제가 아니에요? 볼 때는 박지원 대표권인데 근데 네. 박지원 대표권도 뭐 같이 안 간다고 선언했고 그분이 뭐 한 입으로 두말할 뿐도 아니고 정리 먼저 하고 오라는 얘기가 결국 그거 안 하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아직. 정리가 안 되면 네. 합당이 되면 박지원 대표 나가는 게 거의 확실한데 근데 합당되기 전에 먼저 안 나가면 그럼 안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아직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그럼 없어요. 박지원 대표의 전략은 안 아니, 그러니까 나가면서 끝까지 안 나간다. 계속 안 나가면서 합당 반대만 하면 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본인이 바보 될 생각하면 그런 노선을 취해도 되지. 아니 바보들 생각 아니죠. 그거는 훌륭한 전략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유승민 괴롭히는 정치를 하겠다. 자기 정치의 목표가. 그렇다기보다 합당을 안 이루어지게 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유승민 대표 또 바뀔 수도 있죠.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그 점도 있는데 네. 상황 박지원이라는 거는 완전히 떨쳐버렸다. 이제는 상황 없다. 이런 얻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안철수 대표도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세요. 너무 지금 왜냐면은 다른 게 제3자가 보기엔 안철수 대표 지금 바닥이야. 더 내려갈 데도 없고 이제는 때려봐야 어째 안철수 대표 키워져요. 땅을 파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훨씬 작은데 주도권은 바른정당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다른 한편으로 바른정당 우리 위원장들 네. 안철수 대표 굉장히 인기 좋아요. 거기는 인기 지난번에 좋겠죠. 지금 사람 끌고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 지난번에 이제 원외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예. 거의 정치구단이다. 왜 국당에서 그렇게 헤매냐. 정치구단.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아니 근데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이건 과장이 아니고 예. 그 감탄을 해가지고 안 대표 뭐 그런 면에서 얻은 점은 있죠. 지금 원희룡 혹은 이학재 의원 혹은 뭐 남경필 의원의 입장 표명은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남경필 의원은 불참하겠다는 입장 이미 밝혔어요, 오늘. 밝혔고, 예. 뭐 김세현 의원도 어제 본인이 예. 기자랑 통해서 거의 밝혔고 두 분은 거의 밝힌 것 같고. 이학재 원희룡 남았습니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우리 뭐 유승민 대표도 뭐 대표 값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할 때 목소리 잘해주시네. 혹시 시간 다 됐는데 예. 홍준표 대표 대구 간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건 어제 했고요. 근데 더 지금 시각한 게 김종대 의원 인터뷰를 들었는데 네. 지금 그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위헌 조약을 체결한 게 됐어요. UAE 문제가. 그거 큰 문제네요. 근데 지금 국회가 위헌 조약을 체결했는데 국회가 그걸 묵인한다? 방임하기 이게 애매하고. 네. 근데 그 위헌이라고 그거를 무효화시켜버리면 우리 국익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타격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거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아니, 요번 상황을 체결한 거는, 초래한 거는 일단 홍준표, 김성태 두 분이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직을 걸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 두 분이 이명박 대통령도 네. 이명박 대통령도 필요하면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입장 표명이 아니라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이거 책임질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뭐 다 은퇴한 분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책임질 정부가, 방법이 있죠. 사실 정부가 난감해진 거예요. 정부 나가겠죠.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은 뭐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 입장을 제가 볼 때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네. 확인해 주면 우리 국회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UAE라는 상대 국가가 있으니까 확인해 줄 수 없죠. 확인해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청와대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뭐 이것 때문에 홧김에 다 맞다. 김종대 의원 이야기한 거 다 맞다. 청와대가 인정해야
해서도 안 되고. 절대 안 하겠죠, 그거야. 해서 안 돼요. 근데 이미 하지 마세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얘기했어요. 맞다고. 그분은 이제 다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익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헌법 위반이 안 되게. 지금 헌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묘수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듣는 국민분들께서도 헌법과 국익이 충돌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바른정당에서도 이 유해 관련해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공개 국정조사예요, 우리는. 네. 하지만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건 할 필요가 없지. 다 내용 나왔는데 뭐. 내용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다 나왔어요. 국정조사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국정조사 하자고 막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런 압박 때문에 나온 거지. 김종대 의원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으면 자기가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그거는 알아서 할 텐데. 하여튼 그것만 확인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로 상징되는 그분들이 당을 나가지 않으면 미리 합당을 안 할 건지. 내가 볼 때는 미리 나가 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네. 정치니까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지금 공생공멸이에요. 함께 망하든지 함께 흥하는 같은 배를 탔어요. 합당 안 하면 유승민 대표도 망하죠. 같이 망하죠. 당이 너무 그걸 꼬라들어가지고. 모를 정도로 연륜이 없는 정치인이 아니고 유승민 네.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합당은 필연입니다. 합당은 필연인데 박지원 대표가 좀 모양 갖추고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합당한 데 들어와서 저 같은 사람한테 계속 밟히면 살 거냐 이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가 안 털면 합당 안 해 그러면은 그럼 박지원 대표가 계속 그럼 나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면 정치가 고민이 되는 거야. 다 망해. 그럼 다 망해. 그것만 확인해 봐 주세요. 예. 제가 보기엔 유승민 대표가 지금 그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거든요.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함으로 해서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밖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묘수를 지금 내놔야 돼요. 그렇죠. 네, 말을 해야 되는 뒤집거나 상황. 해야 돼요. 그러면 뒤집는 게 아니라 예. 합당 뒤에도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박지원 안 나가면 합당 안 해 했다면 박지원 대표는 자동방으로 그럼 난 안 나가 해버릴 테니까 그러면 합당이 깨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만약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했을 때 박지원 대표가 안 나가 이러면은 박지원 대표도 정치 인생 끝이다. 절대. 박지원 대표의 승리죠,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당만 안 나가면 안 깨지니 합당 못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나갈게.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지금 대표가 산수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방정식이고 박지원 대표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호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승민 대표가 제가 보기엔 말 실수한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약점을 잡으시려고 하는데 그건 박지원 대표 약점도 될 수 있다, 거꾸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나 지켜보죠.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김종대 정의당 의원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인지도 높고 비호감도까지 높은 김종대 응원합니다. 관련 문자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런 지적도 있군요. 방송 중에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 UA도 나오고 뉴스공장도 올라오고 평상시 화제가 되는 출연자들 이름이 다 올라오는데 김종대는 안 올라오네요. 예.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이 말한 내용이 보수 정권 혹은 지난 보수 정권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검색어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 예. 이건 뭐 평상시 저희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화제가 된 출연자들은 어김없이 검색어에 등장하는데 그래도 김종대 의원만 뉴스공장 검색어로 한참 올라가고 유이도 한참 올라가는데 김종대 의원 검색어만 안 올라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문자들 왔고요. 예, 저희 스태프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배우 정우성 씨 언제 초대하실 건가요? 이게 잘 안 돼요. 저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첫 방부터 한 번도 생방을 들은 적 없는데 왜냐하면 미녀는 잠꾸러기인지라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문자를 보내니 AS 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녀 말고도 잠꾸러기는 많아요. 예. 잠꾸러기가 곧 미녀는 아닙니다. 네, 확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 외에도 오늘 문자 아주 많이 왔습니다. 김종대 의원 고정으로 출연시켜달라는 요청도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예. 항상 유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군사 분야에서 매주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단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 1987.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화제죠. 계속해서 고 박종철 당시는 학생이었죠. 이 사망의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했던 오연상 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언론에 잘 등장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다 보니까 그 당시 박종철 군 시신을 가장 먼저 검안하신 당사자죠? 어떻게 검안하러 가시게 된 겁니까? 그게 87년 1월 14일 오전 11시 30분경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저는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에 네. 전임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진료부장 겸 내과 과장을 하는 박 교수님이 제 방으로 전화를 하셔서 남영동 대공분실에 긴급 왕진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 보통은 응급실 당직 레지던트가 가지만 이건 상황이 심각해 보이니까 교수가 가는 게 좋겠다. 응급실로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로 갔더니 남영동에서 온 형사 세 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예. 우리 응급실 간호사하고 응급장비를 챙겨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곧바로 남영동으로 갔습니다. 처음부터 검안을 하러 간 건 아니고요. 예. 남영동에서 요청한 것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살려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네. 근데 제 추측으로는 왕진 요청을 하러 형사들이 출발했을 때는 박종철 군이 살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시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도착을 했을 때는 사망을 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도착하셨을 때 당시 남영동 형사들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남영동까지 신호 무시하고 앰뷸런스로 달리니까 한 5분 정도 시간인데 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말해주더라고요. 그 조사받던 학생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더니 주전자째 벌컥벌컥 마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아마도 물과 관련해서 호흡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숨을 다시 쉬게 해봐라.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형사들은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처음에 가셔가지고 그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방의 구조가 예. 문을 여는 순간 그 저쪽 창가 쪽 사실 창은 없었지만 창가 쪽으로 욕조가 보이더라고요. 욕조. 예. 예.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하얀 색깔 욕조였었고 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 한 바닥에서 30cm 정도 올라와 있는 평상 다리가 없는 침대죠. 예. 거기에 팬티만 입은 상태로 젊은 남자가 누워 있는데 물에 다 젖어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바닥에도 물이 많고 예.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저 욕조에 물이 차 있었겠구나. 그리고 저기 들어갔다 나왔겠구나. 그러다 무슨 사고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형사들이
그 병원 응급실로 옮기자고 하는 것을 중간에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셨습니까? 예, 그거는 사망 상태였지만 그 심폐소생술을 30분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 번도 소생이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응급차 안에서는 그게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심폐소생이. 네. 그런 상태로 병원에 옮겨서 다시 심장 제세동기 같은 걸 써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소생이 될 가망이 거의 없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사망 장소가 바뀌게 되거든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용산병원 응급실로 바뀌거든요. 그렇군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이 옮기자고 하는 것도 이런 사망 장소가 그러면 남영동이 아니라 병원으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신 거고. 사실상 그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옮겼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미 사망했는데 네. 사망 장소를 병원으로 바꾸게 되는 효과가 날 테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건 막으신 거고. 그리고 가자마자 형사들이 이거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거는 지금 물고문을 당하다가 물고문이라는 표현은 그때 안 쓰셨어요. 근데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물고문이라는 표현을 안 하시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많이 하신 걸로 물고문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는 그때는 없었셨군요. 그것은 내가 목격한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서 내가 확신에 차서 물고문이 있었던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들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 의사가 암만 해도 그 색깔이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식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에 입각해서 내가 본 대로만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유명한 이제 책상을 친히 억하고 죽었다 쇼크사로 발표를 하자 여기 대해서 그 단순 쇼크사가 아니라 고문사라고 사실상 처음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신문 기사가 처음에 그렇게 나갔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고문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다가 경찰이 쇼크사로 발표를 하자 최초의 거만이로서 그냥 있을 수 없으셨던 거죠. 글쎄요. 기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인터뷰를 하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본인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는 게 이제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들을 못하니까 입 조심해라. 뭐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냥 사실대로 말아버리셨습니까? 그거는 쇼크사 아닌 거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하면 평생 동안 내가 나를 괴롭힐 것 같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고문보다는 그게 더 걱정되셨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뭐 경찰에 끌려가거나 뭐 감시를 당하나 그런 일은 안 겪으셨습니까? 안 겪으셨어요? 일단 14일에 거기 갔다 온 뒤로 그날 오후부터 감시가 있었죠. 귀찮게 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형사들이 감시를 했는데 그건 아마 기자들이 접촉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검찰 조사를 24시간 받았고 곧바로 연이어서 신길동으로 임의 동행돼서 거기서 한 16시간 정도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도 받으셨고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뭐 내가 죄 진 게 없는데 무섭긴 뭐가 무섭겠어요. 다른 데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그리고 직접 본 것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니까 나는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예.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시죠? 지금은 네, 2009년도에 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하시고. 네. 전 당뇨병을 전공한다고 들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개인 병원도 관련입니까? 예, 아무래도 저는 당뇨가 전공이기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거의 다 당뇨 환자가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인터뷰했던 것도 한번 읽어봤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거의 안 하셔가지고 오래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어봤는데 각자 자기 일을 잘하면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정직하게 일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당뇨병을 굳이 전공하신 걸 제가 거론했고 마지막으로 혹시 나라다운 나라라는 얘기가 작년 한 해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 생각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냥 각자 자기가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의사는 환자 잘 보고 정치인들은 정치 잘 하시고 뭐 물건 만드시는 분들은 좋은 물건 많이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선생님 오늘은 직접 오시고 좀 자세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전화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군 거만이었던 오현상 원장이었습니다.